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혈압 관련 자료들, 이걸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 아티클도 있고, 연구 논문, 또 의사 선생님 조언까지 자료가 참 다양한데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서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핵심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는 거요. 네, 고혈압이 사실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릴 만큼 간과하기 쉬운데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뇌졸중,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치매나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네. 이걸 방치했을 때 위험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 약물 치료에 의존하시는데 네, 보통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약만으로는 한 4명 중 1명, 많아야 2명 정도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25%에서 한 40% 수준이라는 건 약물 치료가 만능은 아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약은 중요하고 필수적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하는 거죠. 특히 다른 자료 보니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항고혈압제 하나 정도 그 정도 혈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약 하나랑 맞먹는 효과라 이건 그냥 단순히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치료 전략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나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네. 결국 약물 치료랑 생활 습관 개선 이게 꼭 같이 가야 하는 거고 어쩌면 생활 습관 개선이 약효를 더 끌어올리는 열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정말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 관계라고 봐야죠. 혈압을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생활 습관 교정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럼 그 필수적인 생활 습관 가장 먼저 식단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모든 자료가 정말 한 목소리로 외치는 기본 원칙. 싱겁게 먹고 채소랑 과일 충분히 먹어라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나트륨 문제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 기전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삼투압 때문에 체액량이 드러나고요. 물이 많아지는군요. 네, 그리고 혈관이 좀 수축하면서 혈관벽의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자료 4번에서 이 과정을 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압 반응이 다르다. 이런 식염 감수성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요? 네, 맞아요. 유전적으로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식염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하.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의 염분을 드셔도 몸 안에 나트륨이 더 잘 쌓이고 그래서 혈압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그래서 염분 섭취를 줄였을 때 혈압 내려가는 효과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저염식 하세요라고 권하는 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줄이는 게 맞겠지만 뭔가 개인별 차이를 좀 고려한 접근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인 식단은 진짜 나트륨 함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김치, 장류, 국물 요리. 정말 피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 4번 분석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한국인이 나트륨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나 봤더니 배추김치가 무려 21.3%예요. 와, 배추김치가 1위예요? 네. 그 뒤로 이제 소금 자체가 16.5%, 된장 8.2%, 간장 6.0%, 총각김치 5.4%, 라면 4.5%. 이런 순서인데요. 라면도 있군요. 네. 이 음식들 다 합치면 전체 나트륨 섭취의 거의 72%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그냥 평범한 식사가 얼마나 나트륨에 취약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72%. 아니 특정 음식 몇 가지가 이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럼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국제 기준이랑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네, WHO나 미국 FDA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에서 한 2.4g 미만, 이걸 소금으로 바꾸면 약 6g 정도거든요. 네, 소금 6g. 2005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엄격해요.
충분 섭취량은 1.5g, 상한 섭취량은 2g으로 제시했죠. 1.5g, 2g. 네, 하지만 현실은 아까 자료 보니까 한국 성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6,000mg에서 8,000mg,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15g에서 20g에 달한다고. 와, 권장량의 서너 배를 그냥 훌쩍 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싱겁게 드세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김치 섭취 횟수나 양을 좀 의식적으로 줄이는 거. 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좀 남기는 습관. 아, 국물. 네. 그리고 가공식품 살 때 성분표 확인하는 거요. MSG나 보존료 같은 데도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숨어있는 나트륨. 그렇죠. 조리할 때도 소금 대신에 후추, 마늘, 허브 같은 향신료 활용을 늘리는 거. 이런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고요. 자료 4번에서는 어릴 때부터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는 미각 교육,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트륨 줄이기에 집중했는데 반대로 늘려야 하는 것도 있죠. 바로 칼륨.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중요한 건가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요. 좀 쉽게 말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나트륨을 내보내는군요. 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칼륨 풍부한 식품 자료들 보니까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뭐 돼지고기,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도 있고 고구마, 시금치, 버섯, 토마토 같은 채소들, 네, 채소류 많죠. 딸기,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 또 우유, 치즈, 견과류까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막 찾아다니기보다 이런 일상적인 식품들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대쉬 식단이라는 개념도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DAACH. 다이어터리 어프로치스 투 스탑 하이퍼텐션. 맞습니다.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사 접근법.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통곡물, 생선, 가금류, 견과류 충분히 먹고 붉은 육류나 단 음식, 설탕 든 음식은 줄이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식이섬유 섭취를 강조하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혈압 낮추는 효과가 이미 입증된 식단입니다. 대쉬 식단, 이거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다만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게 서양식 식단을 기반으로 개발된 거라 한국인 식문화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좀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현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도 나트륨 줄이고 칼륨 같은 유익한 영양소 늘린다. 이 핵심 원칙은 변함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생활 습관 요인들로 넘어가 볼까요? 금연, 절주, 수면, 그리고 운동 및 체중 관리. 이 네 가지죠. 먼저 금연. 흡연이 혈압에 진짜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네.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에요. 니코틴 같은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요. 아, 바로요? 네. 혈액 점도도 높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혈관벽 자체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네. 고혈압이 있다면 금연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간접 흡연도 당연히 위험하고요. 요즘 많이 피우시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닙니다. 금연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혈압 조절률이 무려 6배나 높았다. 네, 6배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다음은 음주인데요. 술은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혈압 조절 메커니즘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하루 허용량이 꽤 엄격하게 제시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 총 알코올량으로 따지면 30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죠. 술 종류별로 보면 맥주 1병 정도, 와인 1잔, 소주로는 한 1, 3병 정도 되는 건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술 마시면 오히려 좀 혈압이 내려가는 느낌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아, 네. 일시적으로 알코올이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아주 잠깐이고요. 잠깐뿐이군요. 네. 장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마시는 건 오히려 혈압을 높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술이랑 같이 먹는 안주죠. 아, 안주. 네. 특히 한국 음주 문화는 고칼로리의 고염분 안주랑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혈압 관리에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6번 의사 선생님 조언처럼 굳이 마셔야 한다면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안주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음주 문화랑 안주까지 고려해야라는 거군요. 자,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 잘 자는 게 혈압이랑 무슨 상관일까 싶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또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하루 6시간 미만 자는 게 위험하다고요. 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려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밤에 원래 혈압이 좀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고 밤에도요? 네, 염분 배출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박수도 증가시키고요. 자료 5번 연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다른 모든 위험 요인을 다 보정하고 나서도 하루 6시간 미만 자는 그룹이 8시간 자는 그룹보다 고혈압까지 위험이 1.32배 높게 나왔어요. 네, 1.32배. 그 수면 부족 자체가 그냥 독립적인 고혈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이 OECD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그렇죠. 자료 보면 6시간 후반대로 나오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고령층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경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에 수면 시간이 더 짧은 경향이 있었고요. 정말 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 생활 습관 요인은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체중 증가는 혈압 상승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단순히 살 빼는 걸 넘어서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등등 혈압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료에서도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이 고혈압 유병률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식단부터 금연, 절주, 수면, 운동까지 정말 다양한 생활 습관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 이 정보 자체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건 실천, 그리고 지속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 3번에서도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게 약 먹는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의지랑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도가 낮고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환자 교육과 동기부여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물 치료만 하는 그룹하고 약물 치료에 더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받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결과가 확 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한 게 아니고요. 혈압 기록 수첩이나 관리 다이어리 같은 걸 활용해서 식습관 코칭, 나트륨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운동 계획 세우기, 체중 관리 목표 설정, 약 제대로 먹는 법 다시 확인하기 등등 아주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결과 교육받은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대조군보다 평균 9.6mmHg 더 낮았습니다. 9.6mmHg? 와, 이거면 거의 혈압약 하나 정도 효과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분석에서는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요인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3.7배, 직업이 있는 경우 7.3배, 비흡연 6.0배 이런 걸 꼽았다고 하니까 교육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기서 핵심은 교육의 질인 것 같아요. 그냥 인쇄물 한 장 나눠주는 식의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종이만 주면 안 되는군요. 네. 의사나 전문가가 직접 환자랑 소통하면서 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혈압 다이어리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 도구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구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만성질환 관리는 뭐랄까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건강한 행동을 스스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1차 진료 형상에서 이런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요. 고혈압 관리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아주 강력한 또 다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 특성을 고려해서 나트륨 줄이는 노력,
그리고 금연, 절주, 또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충분한 수면 확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또 이런 건강행동 변화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지가 혈압 조절 성공의 핵심 열쇠다. 이 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 정말 작은 습관들, 오늘 특히 강조했던 식단 조절이라든지 수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료들은 한결같이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가 건강한 습관을 성공적으로 삶에 딱 뿌리내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적인 동기나 혹은 외적인 지원 시스템이 여러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